대표님 요즘 매일경제TV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뭐 네. 강의하신다면서요? 네, 제가 6월 7일부터 한 달간 이제 6주 동안 이렇게 반도체 강의를 하게 됐어요. 이 8대 공정을 중심으로 네. 약간 30개 종목을 그냥 갈아먹기. 우리 아이템에서는 네. 종목 갈아먹기를 종목 갈아먹기를. 핵심 30개 주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딥하고 네. 또 대표님만의 그런 노하우도 알 수 네. 있고 그런 그렇죠. 정보들을 얻게 되는 건가요? 제 목표는 그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반도체를 모르시는 분이 와서 나갈 때는 선수가 되게 야. 나가는 단기 속성 반도체 교육 아카데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댓글 상단에다가 그 링크를 걸어두도록 할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아나운서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네. 간만에 디스플레이를 주제로 가지고 네네. 왔습니다. 네. 저희가 아이템에서 한 거의 뭐 1년 전쯤에 다뤘었고 계속해서 이 디스플레이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용한 정보들을 가지고 왔는데 조금 디스플레이는 왜 이렇게 좀 투자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지? 이야기가 많지 않지? 이런 그렇죠. 이야기가 조금 들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아니 코로나 때 뭐 원택트로 TV도 많이 샀고 뭐 노트북도 많이 샀고 그래서 이제 피크아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조금 들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쪽은 앞으로 어떤 긍정적인 또 포인트가 있을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을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디스플레이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LCD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내에는 별로 안 남았죠. 네네, 지금 그렇죠. 어떤 상황인 건가요? 일단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마지막으로 LCD 라인을 뜯어낸다고 하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쪽을 철수를 하는 거고. 완전히 접는 거예요. 네. 그런데 LG 디스플레이는 아직 좀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OLED보다는 LCD가 더 많은데 점진적으로 철수할 계획입니다. 그럼 LG도 네. 나중에는 결국은 네. 철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LCD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 거의 이제 LCD 산업 자체는 다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왜 이게 다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갔을까요? 사실 원래 네. 우리나라가 이 LCD를 엄청 잘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만, 일본, 중국 이렇게 원래는 중국은 못했죠. 네. 그러니까요. 네, 원래 그렇게 했는데 자 중국의 어마무시한 이제 산업 굴기. 산업 굴기 때. 그렇죠. 산업 굴기를 한 거죠. 산업 굴기에 어떻게 보면 시초가 LCD에서 나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뭐 보통 LCD도 그렇죠. 이제 뭐 반도체도 그렇지만 장치 산업, 대규모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큰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데, 네. 자 그 투자를 보통 기업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율이 안 나오면 거기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그렇죠. 이게 수율이 안 나오면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망할 수가 있는 건데 중국은 정부가 돈을 대부분 태워줬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경쟁력이 없는데 계속 중국 정부가 돈을 태워줘서 물건을 만드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지죠. 네, 그러면 이제 치킨 게임이 일어나고 그러면 결국 정상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이 계속 저가로 물량을 내놓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산업을 떠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중국이 독점을 하면 또 가격을 올려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중국의 LCD 쪽에 그랬었고 네. 스마트폰도 그랬었고 통신 장비도 그랬었고 이제 반도체까지 하려고 하다가 미국한테 딱 걸려가지고 때려 맞았네. 네, 그렇죠. 미국이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유독 네. 반도체만 때렸냐? 왜 그랬어요? 뭐 LCD는 자기들이 사는 입장이잖아요. 자국 기업 중에 LCD 사업하는 미국 기업이 없죠. 없으니까. 그렇죠. 뭐 스마트폰은 애플이 하지만 굳이 뭐 이렇게 중국이 저가로 치고 들어온다고 해서 데미지가 없다. 경쟁 상대도 그렇죠. 아니다. 뭐 세그먼트가 이런 완전 정도. 다른 네. 시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놔뒀고 뭐 통신 장비도 이게 문제가 있다. 5G부터 좀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자 반도체는 이거 큰일 났구나라고 해서 심각하게 때린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반도체에 민감하게 맞습니다. 중국과 이렇게 네.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LCD는 가만히 놔뒀기 때문에 네. 중국이 장악해 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 중국 너 해. 네. 뭐 이렇게 된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뭐 그때는 사실은 뭐 이 중국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네. 뭐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거를 뭐 제지시켜야겠다 이런 그렇게까지. 생각까지는 못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OLED가 우리나라의 이제 주력 산업이 됐죠. 네네. 그런데 이게 또 TV용 대면적이 있고 이 네네. 스마트폰, 태블릿, PC용 이 중소형이 또 다르고 네네. 큰 거랑 작은 게 좀 분리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다른 건가요? 대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흰색 빛을 냅니다. 이게 OLED라는 게 유기 발광 다이오드거든요. 네. 우리 LCD라는 건 뒤에 있는
백라이트에 LED 칩들이 박혀 있어요. 그 칩을 가지고 간접 조명을 내는 거죠. 이제 LCD를 리퀴드 크리스탈을 통과하면서 이거를 이제 빛을 하나씩 조절하는 게 LCD에 올리고요. 네. 그 앞쪽에는 컬러 필터라는 게 있고 RGB 삼원색을 있으면 모든 색깔을 구현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컬러 필터를 통해서 이제 LCD가 색을 내는 거고 OLED는 자체 발광이에요. 그래서 뒤에 뭐 백라이트 유닛이 없고요. 네. 그리고 유기물이 빛을 내는데 TV용은 흰색만 내요. 그래서 화이트 OLED라 그러죠. 그런데 그러면 RGB 삼원색을 어떻게 내냐면 컬러 필터가 있어요. 네, 컬러 필터가 있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보면 셀로판지라고 하나요? 색깔. 그렇죠. 셀로판지. 네네. 그러면 여기 조명을 비추면 빨간색 하면 빨간색이 나오고 예. 그렇죠. 녹색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RGB 삼원색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컬러 필터라는 건데요. 우리 스마트폰에 쓰이는 아몰레드라고 하죠. 아몰레드는 RGB 삼원색을 자체적으로 내요. 그래서 컬러 필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런데 이 화이트 OLED가 LG 디스플레이에서 네.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그 네네.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도 뭐 한참 따라오려고 하기는 했지만 네네. 결국에는 그냥 LG 거를 쓰는 네네. 걸로 맞아요. 그런 공급 계약을 네네.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네네. 어떻게 진행 중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OLED 대면적을 잘하는 회사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사실상 세계에서 거의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화이트 OLED 쪽 거의 독점 생산하고 있고 지금 OLED TV용 패널은 대부분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삼성이 아주 일부 라인에 QD OLED라는 걸 합니다. QD 퀀텀 닷에다가 청색 빛을 내는 이제 OLED를 이제 야심차게 내놨는데 네. 이게 단가가 안 맞아요. 네.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심지어 삼성전자조차도 삼성 디스플레이 QD OLED 패널을 못 사겠다. 너무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입하기 위해서 공급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게 원래는 좀 빨리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뭔가 안 맞았나요? 뭔가 서로 니즈가 안 맞았나? 그렇죠. 일단은 화이트 OLED를 왜 쓰려고 했냐면 삼성전자가 네. 이 프리미엄 시장에서 계속 밀리는 거죠. 점유율이. 왜냐하면 삼성은 기존에 LCD 라인업밖에 없거든요. QLED라고 하지만 결국 QLED라는 거는 그냥 LCD거든요. 사실은 LCD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LCD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고가 TV 시장에서 좀 경쟁을 하기가 쉽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동안 계속 LCD 가격이 올랐었어요. 코로나19 이후로 그죠? 계속 뭐 수요가 많으니까. 그죠? 수요가 많으니까 올랐는데 그러니까 LCD 가격하고 화이트 OLED 패널 가격이 원래는 한 100만 원 갭이 있었다 그러면 계속 갭이 축소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LCD 살 뺐어요? 한 30만 원 더 주고 그냥 OLED TV 사야겠다. 이런 니즈가 있었는데 최근에 LCD 가격이 또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갭이 벌어지니까 이게 그죠? 삼성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뭐 화이트 OLED를 다시 써야 돼? 그러니까 이제 협상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좀 더 이제 강하게 좀 압박을 할 수 있는 그게 있는 거고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일단 공급을 하면 뭔가 물량을 개런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간이랑 그죠? 왜냐하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삼성이 더 좋은 OLED 패널이 삼성 디스플레이한테서 조달이 가능하다 우리 그러면 그거 안 써 이렇게 그렇죠. 되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공급 협상 계약이 이제 진행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딜레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공동 개발 화이트 OLED 같이 하자. 공동 개발을 하자라는 게 의미는 좋죠. 같이 공동 개발하자라는 건데 결국 그 특허 IP를 크로스 라이선스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그냥 기술을 이렇게 어느 정도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안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는 포인트들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원하는 게 약간씩 달라지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이게 남북 대화처럼 삼성하고 LG가 손잡는 게 쉽지 쉽지 않은 거죠. 네. 중국의 이 BOE가 아이폰 14의 아몰레드를 한 3천에서 5천만 대 정도 이제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네네. 또 이게 또 퇴출되기로 했다고 네네.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대체 어떤 네네. 이슈인가요? 일단은 아이폰 물량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네. 원래 아이폰은 LCD를 썼었죠. 원래. 그런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이제 독점적으로 아몰레드를 공급을 받아서 아이폰 X 10이라고 그러죠. 네. 아이폰 10부터 아몰레드를 채택을 하기 시작했고 계속 물량이 많아지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적으로 다 납품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이쪽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BOE가
그동안에는 AS용 아몰레드만 공급하다가 이제 아이폰 14부터 3천만 대에서 한 5천만 대 정도 들어오기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기술을 가지고 애플을 속여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왜 그랬어? 그렇죠. 아몰레드가 되게 어려워요 기술이. 그런데 이제 뒤에 TFT라 그러죠. 방막 트랜지스터 쪽에서 선폭을 원래 애플이 정해주는 선폭이 있어요. 근데 워낙 뭐 미세하겠죠. 그거를 의도적으로 몰래 넓힌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웠나 봐. 네, 너무 역시 어려우니까. 중국이 따라가는 기술이 아니었던 그렇죠. 거네. 네. 그거 걸렸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네. 가뜩이나 미심 이렇게 적었는데. 미심 적었는데 네. 딱 걸리니까 진짜 이런 중국 최고의 디스플레이 업체가 이런 짓거리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중국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퇴출시킬 거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자, 만약에 네. BOE가 잘리게 되면 그 물량은 누가요?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물량을 그만큼 네. 생산할 수 있는 더 투자를 해야겠죠. 더 투자를 네네. 더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네. 국내 SCM이 좋아지겠죠. 장비 수주도 나오고 네. 소재도 더 많이 납품이 되고. 결국 아이폰에는 이제 삼성과 LG가 다 완전 그렇죠. 가져가는 네. 물량을 가져가는. 네. 그리고 중국은 이제 신뢰가 깨졌으니 다시 들어오긴 또 힘들 거고. 네, 뭐 그렇게 우리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 희망회로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네. SCM이라는 게 네. 항상 또 중국을 끌어 들어와서 또 네. 삼성하고 LG한테 단가를 깎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BOE를 키워주기는 쉽지 않는 구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플렉서블 OLED가 이제 출하 전망이 하향됐다고 하더라고요. 왜 줄어들었는지 또 이 네네. 플렉서블 OLED는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뭐 플렉서블 OLED라는 거는 사실 뭐 이렇게 폴더블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옛날 엣지 있잖아요. 이렇게 끝에 똥 말리는 거, 네, 이렇게 살짝 말린 들어가는 거. 거? 네, 그게 플렉서블 OLED라고 하고요. 접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폴더블이라 그럽니다. 네, 폴더블과 플렉서블은 다르다. 다릅니다. 네네. 네. 그렇죠. 이제 원래는 사실 이게 또 용어에 약간 그 페이크가 있는데 네. 삼성이 그런 거 많이 해요. QLED라고 하고. 그 네이밍을 그죠? 잘하죠. 그렇죠. 네. 원래 LCD 뒤에 CCFL이라는 냉음급 형광 램프만 바꿨는데 LED TV라고 해버리고. 네, 사실은 마이크로 LED TV가 LED TV거든요. 원래. 그래서 자꾸 이제 기술을 자꾸 땡겨와가지고 써버리다 보니까 또 마이크로 LED는 또 나노 LED라고 해버리고 하여튼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이밍을 그렇죠. 네. 이게 용어에 이제 헷갈림은 다 삼성이 좀 초래한 것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끝이 둥글게 이렇게 엣지라고 그러죠. 이제 말리는 게 이제 플렉서블 OLED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기존의 리지드 아몰레드하고 플렉서블 아몰레드가 뭐가 다르냐면 네. TFT가 달라요. 백플레인이 리지드는 그냥 유리예요. 우리 TV용 것처럼 유리로 하는데 플렉서블 같은 경우 이렇게 유리를 이렇게 말아야 되니까 뒤에 TFT도 이렇게 말아야겠죠. 네. 그런데 TFT를 이렇게 말아서 가공하기 되게 힘들어요. 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폴리 이미드 필름에다가 TFT를 방막 트랜지스터를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PI를 TFT로 쓰면 플렉서블 OLED, 그렇지 않으면 그냥 리지드인데 네. 플렉서블 OLED가 훨씬 어렵고 주로 하이엔드 쪽에 쓰입니다. 지금 애플 아이폰은 대부분 플렉서블 OLED라고 보시면 돼요. 끝이 살짝 이렇게 말려 있어요. 애플이 네, 그래요? 네네. 그냥 보면 잘 아이폰? 모르겠죠. 네. 네네. 안 이렇게, 구부러져 보이는데. 네네. 말려 있습니다. 이렇게 물방울 모양처럼 이렇게 말려져 있어요? 살짝 옛날 뭐 삼성처럼 엣지로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네. 다 플렉서블 OLED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대부분 그러면 고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게 플렉서블 OLED인데 네. 지금 그러면 이게 왜 전망치가 하향됐냐면 네. 일단 생산이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왜냐하면 그랬을까요? 일단은 애플이 제일 큰 수요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중국 락다운 되면서 생산을 못했어요. 네, 그 영향이 있고 원래 애플이 올해 그 플렉서블 OLED 수요 계획이 2억 1천만 대 정도 잡혀 있었는데 지금 1억 9,500만 대 정도로 하향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이제 갤럭시 프리미엄 모델에 쓰는데 연간 한 7천만 대 정도 써요. 그런데 한 6천만 대 정도로 1천만 대 정도 하향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 전체로 보면 DSCC라는 시장 조사 업체 전망치로 보면 당초 전망이 4억 2,300만 대 정도였는데 지금 3억 6,200만 대로 한 14% 하향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LCD 8세대 마지막을 네네. 이제 뜯어내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QD OLED를 투자는 일부는 했는데 네네. 계속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생산 수율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수율이. 네, 수율이 잘 안 나오는 게 첫 번째 문제 같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이게 가격을 맞추기가 네. 네, 이미 화이트 OLED는 너무 규모의 경제가 돼 있는데 QD OLED가 이걸 가지고 경쟁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삼성전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LG 패널 대비해서 한 30%가 비싸다. 그래서 쓰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요즘 TV 가격이 판가를 전가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QD OLED 쪽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QNED 네네 그쪽으로 좀 많이 집중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 QNED 그러면 우리는 뭐 퀀텀 점프를 하겠다 하면서 네네. QNED를 굉장히 이렇게 야심차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또 그 이야기도 요즘은 좀 약간 주춤한 것 같은 느낌도 그렇죠. 들거든요. 네. 뭐 사실 QD OLED도 쉽지 않은데 QNED가 엄청 어려운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QNED가 뭐냐면 네. QD를 일단은 퀀텀 닷을 쓰고 앞쪽에 이제 컬러 필터나 이쪽에다가 이제 퀀텀 닷을 바르겠죠. 그리고 이제 나노 LED가 들어가요. 나노 밑에 LED. 나노 LED가 그러니까 LED 기둥을 아주 작은 크기로 해서 이거를 픽셀 하나에다가 채워 네. 넣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또 채워 넣으면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딱딱딱딱 일자로 넣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이거를 뿌려 놓으면 똑바로 딱딱딱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뿌려 놓고 뭔가 그 전기를 흘려서 여기 얘들이 알아서 정렬되게 딱 하는 게 세워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기술이거든요. 네, 컨셉은 좋은데 그게 딱 들어도 엄청 어렵겠죠. 엄청 어렵겠다. 네, 엄청 어렵겠죠. 네. 그래서 네, 쉽지 않습니다. 않다. 또 이제 메타버스 디바이스도 네네. 이제 앞으로 핫할 텐데 올 하반기에서 이제 내년 초에 애플 VR 이제 나오죠. 네네. 어. 그렇죠. 여기에 또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네네. 되는데 어마어마하다고 네네. 들었거든요. 네. 기존의 오큘러스 퀘스트 2 네네. 여기에는 LCD가 네. 쓰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무래도 기술적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는 뭐 마이크로 LED, OLED 온 실리콘, 홀로그램 네네. 뭐 이 세 가지가 유력하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LCD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디바이스 특히나 이제 VR 쓰면 네. 어지럽고 오래 못 쓰겠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너무 무겁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우리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처럼 이렇게 되려면 정말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지금 유력한 게 마이크로 LED. 마이크로 예, LED. 우리 그런데 TV용 마이크로 LED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TV용 마이크로 LED보다 훨씬 그 픽셀이 작은 작아야 거예요.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고가 스마트폰에 쓰는 해상도가 한 500 ppi 정도가 한계예요. 500 ppI가 뭐냐면 1인치 안에 들어가 있는 픽셀이 몇 개 500개. 들어있는지. 픽셀이 500개 정도 되는 게 이제 500 ppI인데 네. VR용으로 되려면요. 최소한 1200 ppI가 돼야 돼요. 2배, 3배 네네. 했는데야. 그렇죠. 1200 ppI가 돼야 되는데 사실 스마트폰 그 어떤 PPI가 TV용 PPI보다 훨씬 정밀하거든요. 네. 그러면 스마트폰보다 더 정밀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야 되니까 기존 이 소재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유리 TFT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픽셀 크기가.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를 TFT로 씁니다. 그래서 반도체 실리콘 TFT에다가 이걸 픽셀을 구현하면 스위치를 구현하면 이게 거의 나노 사이즈로 할 수가 있거든요. 기존에 우리 유리를 기반으로 하는 거는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노 크기로 이제 픽셀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실리콘 TFT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OLED도 온 네. 실리콘이라고 하는 게 원래 OLED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PI나 유리에다가 TFT를 했잖아요. 네. 이제는 온 실리콘. 네, 실리콘 반도체 웨이퍼에다가 TFT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OLED 온 실리콘 올레도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홀로그램은 이제 그냥 3차원으로 이렇게 구현되는 거죠. 우리 영화에 보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해상도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기술들을 쓰면 1200 ppI가 가능해지고 좀 더 개선하려면 한 1800 ppI 정도는 돼야지 좋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장시간 사용하려면 네. 2500 ppI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네. 그리고 주사율도 달라져야 돼요. 주사율 네. 중요하죠. 그렇죠. 어지럽지 주사율은 않으려면. 네, 그렇죠. 초당 이 화면으로 이렇게 샷을 쏴주는 네. 그 개수인데 우리 스마트폰에 쓰는 건 대부분 60Hz거든요. 120. 그렇죠. 아이폰 맥스 시리즈가 120Hz가 일부 적용되고 있고, 네. 그래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에도 아직 120Hz 적용 비율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러면 최소한 VR은 120Hz가 돼야 된다는 최소. 거죠.
그리고 이게 좀 더 안정적으로 되려면 175Hz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 기술들이 많이 좀 따라와줘야 돼요. 네, 엄청 어려워요. 메타버스 디바이스 이것도 쪽은. 좀 쉽지 않은 분야기는 한데 네네. 잘 구현이 되면은 네네. 그 레디 플레이어 원 경험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정말 현실감, 몰입감을 줄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삼성이랑 이제 소니가 디지렌즈라는 홀로그램 회사에 지분 투자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앞으로 그러면은 이쪽 메타버스 디스플레이 쪽 투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렇게 이제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이 들잖아요. TFT를 뭐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를 써야 되고, 그죠? 뭐 해상도 높이고 네. 이러니까 그냥 아예 홀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구현하는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이런 이제 방법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디지렌즈라는 회사가 그 잘하니까 지금 삼성전자하고 소니가 투자를 했어요. 지분 투자를. 네,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메타버스를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디스플레이의 가변 주사율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는데 네. Always on 디스플레이 네네. 이게 안드로이드 폰에는 많이 적용이 되는데 아이폰에는 사실은 적용이 안 됐다가 이제 14부터 탑재가 되는 네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술적인 그 네. 내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수혜주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네. 일단은 가변 주사율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아까 메타버스 이야기 좀 전에 했지만 네. 뭐 120Hz, 175Hz 되면 좋죠. 근데 그렇죠? 배터리 소모가 너무 빨라져요. 엄청 빨리 배터리 엄청 빨리 먹거든요. 자 그러면 고해상도 화면이 필요 없을 때는 약간 주사율을 떨어뜨릴 수가 낮추고 이제 그런 거를 DDI 칩단에서 조율을 하면 되는 건데요. 이제 그런 가변 주사율 기술들이 중요해지는 거고 가변 주사율을 극도로 낮춘다면 네. 1Hz 수준으로 낮춘다 그러면 배터리를 엄청 오래 쓰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애플 워치 같은 데 쓰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계는 네. 굉장히 뭐 이렇게 항상 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뭐 아주 주사율을 높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시계로 활성되어 있을 때는 1Hz 수준으로 하고 게임 같은 거 돌릴 때는 120Hz로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프팅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가변 주사율 기술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가변 주사율을 하기 위해서는 LTPO라는 TFT 기술이 필요해요. LTPO가 뭐냐면 원래 디스플레이 그 고해상도 LCD에 쓰던 TFT는 네. LTPS라 그래요. 저온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존의 아모포스 TFT 대비해서 전자 이동 속도가 100배가 빨라져요. 그리고 TV 고해상도에 쓰이는 것들은 옥사이드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아모포스 대비해서 10배가 빨라지거든요. 이게 옥사이드는 또 저전력이라 또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LTPO라는 거는 LTPS하고 옥사이드가 시프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전력일 때는 옥사이드가 떠 있고 네. TF2를 구현하고 고해상도 게임 같은 거 막 아주 고해상도가 필요할 때는 LTPS로 전환되는 그게 LTPO 기술입니다. 이런 쪽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라 그러면 네, 어떤 것도 있을까요? 국내 우주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우주 일렉트로닉스. 고주사율 커넥터를 하거든요. 120Hz. 네. 그런 쪽으로 좀 수혜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칩을 설계하는 회사가 있어요. LX 세미콘이라는 회사가 DDI 쪽을 설계하니까 이런 게 부가가치가 아무래도 높겠죠. 그런 쪽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추가적으로 좀 관련 수혜주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OLED 유기 재료를 공급하는 P&H 테크가 네네. 있는데 네네. 요즘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삼성 쪽에 붙어 있는 이제 유기 재료 업체가 덕산 네오룩스가 있죠. 덕산 네오룩스. P&H 테크는 LG 디스플레이 쪽에 붙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회사는 장수명 뭐 블루호스트 같은 이런 좀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뭐 CPL, 뭐 캐핑 레이어라는 이런 소재들도 하고 있고 이제 주로 LG 디스플레이 쪽에 납품을 하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의 TV를 원래 화이트 OLED 패널을 납품하기로 했잖아요. 했었는데. 네, 그러면 이 회사가 굉장히 수혜를 보는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자꾸 딜레이 되니까 주가가 아주 기대감을 올랐다가 조금 이제 밀리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BOE 물량이 잘렸잖아요. 애플에. 그러면 그게 LG 디스플레이로 오면 이 회사가 또 다시 수혜를 보는. 네. 그리고 소재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슈를 잘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OLED 소재주 중에 좀 견고한 회사가 이녹스 첨단 소재 BH 이렇게 되거든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FPCB용 어떤 그 전재료, 원재료인 FCCL 같은 거를 하는 건데 사실 요즘에 뭔가 회사 성장을 주도하는 거는 그냥 OLED 봉지재, OLED 소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유기물이라는 게 산소나 습기에 닿으면 수명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전 밀봉해 주는 게 필요한데 그게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봉지 공정이라는데 거기 쓰이는 소재를
하는 회사가 이녹스 첨단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반도체 소재도 하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소재를 하는데 스마트폰 소재도 하는데 핵심은 OLED 소재고 BH라는 회사는 이제 그 OLED 패널을 후공정이 또 필요해요. 이제 네. DDI 칩하고 이렇게 붙이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FPCB를 납품하는 회사가 BH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주로 이제 애플 아몰레드 쪽에 많이 납품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수혜를 좀 많이 보는 회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 인터플렉스가 좀 이 BH와 경쟁 관계였었죠. 네네. 그랬는데 좀 그동안은 지지부진을 하다가 네. 요즘은 분위기가 좋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원래는 이제 애플 쪽에 FPCB 납품하는 회사가 인터플렉스가 대장이었어요. 네. 인터플렉스가 대장이었고 BH가 이제 거기 막 이렇게 따라가는 그 그림이었는데 품질 이슈가 한번 발생했었어요. 네, 불량. 그래서 이제 크게 회사가 어려워졌었고 그래서 그동안 계속 적자 내면서 지지분이했죠. 네. 네, 회사가 망할 뻔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굉장히 디지타이저라는 이제 네. 펜 인식하는 거. 이제 그 가지고 이제 폴더블 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그죠. 이게 노트 시리즈가 없어지면서 또 큰일 났다 그랬었는데 이게 또 그죠. 이게 새로운 또 수요가 그렇죠. 또 생기는 폴드폰에 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이게 또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짚어봤는데 요즘 좀 관심이 덜해졌나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지만 사실 좀 계속해서 앞으로 발전해 나가고 또 이쪽으로도 투자도 뭐 돈의 흐름도 많이 들어올 여지들이 충분하다라는 것들이 좀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실적 나오고 이렇게 펀더멘탈 좋고 그리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해도 고가 제품 라인업은 타격이 덜하거든요. 오히려 그쵸? 저가 제품들이 문제지. 네. 맞아요. 또 우리나라는 고가를 아주 잘하고 있고 맞습니다. 이거는 중국이 아직 따라올 그 정도 범위도 그렇죠. 되지도 않는다. 네, 아직은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도감이 듭니다. 네. 네, 또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 본인에게 본인에게 있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